조선 왕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군주 중 한 명이 될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궁궐 담장 너머로 번져나가던 그 순간 아무도 이 작은 생명이 조선 왕조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이융, 훗날의 연산군은 왕실의 품 안에서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깊은 처마 아래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버지 성종의 따뜻한 시선이 그의 어린 날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1473년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수기에 봉해졌다가 1476년 8월 왕비로 책봉된 윤씨는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궁궐의 사계절은 어린 왕자에게 하나의 큰 놀이터였습니다. 봄이면 창경궁 정원에 피어나는 꽃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스승들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가을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예를 익히고 겨울이면 따뜻한 온돌방에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절의 이융은 그저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너무도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에 서서히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1479년 6월 2일 어린 이융이 겨우 3살이 되었을 무렵 그의 어머니 윤씨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종의 명으로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 폐서인이 된 것입니다. 궁에서 축출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어린 이융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지 그 깊은 상처가 어떻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궁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여전히 왕실의 자손으로서 교육받아야 했고 미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존재로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1483년 성종 14년 2월 6일 8살이 된 이융은 세제 책봉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세자가 된 것입니다. 세자가 된 후의 교육은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경연에서는 유교 경전을 배우고 무예 시간에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스승들은 요순의 덕치와 탕무의 혁명 정신에 대해 가르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왕의 첫 번째 덕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세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궁을 떠나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고민들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세자였고 세자는 언제나 당당하고 의연해야 한다는 것이 궁중의 불문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1482년 이융이 6살이었을 때 어머니 윤씨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8월 29일 성종의 명으로 이세자가 사약을 가져와 윤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세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궁궐을 감싸고 있는 무거운 침묵과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표정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융은 더욱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세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스승들은 그의 총명함을 칭찬했고 신하들은 그의 의젓한 태도에 감탄했지만
누구도 그 어린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둠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494년 12월 29일 성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의 세자 이융은 하루아침에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평온했던 시간들과 어머니를 잃은 깊은 상처, 그리고 세자로서 받은 엄격한 교육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왕 연산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치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훗날 조선을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1479년 6월 2일 연산군이 불과 3살 되던 해에 일어난 이 사건은 훗날 조선 왕조를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패비윤 씨는 1455년 7월 15일 판봉상시사 윤기견과 부부인 신 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473년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수기에 봉해진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조용한 처소에서 왕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던 윤 씨는 1476년 연산군을 낳은 후 그해 8월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서도 당당한 왕비의 위엄을 지녔던 그녀의 모습은 궁궐 곳곳에서 조용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비로서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궁궐 안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윤 씨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종과의 사이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 후궁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져 갔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아직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서 점점 근심의 그림자가 짙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479년 6월 2일 마침내 성종은 윤 씨를 폐서인으로 만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비에서 일반인으로 격하되는 폐서인이라는 것은 조선 왕조에서 가장 치욕적인 처벌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했던 왕비의 옷을 벗어야 했던 윤 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살 빼기 연산군을 두고 궁궐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에서 축출된 윤 씨는 사가로 물러나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궁궐 밖 외로운 처소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들 연산군을 그리워하며 보내는 나날들은 길고도 쓸쓸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궁궐 안에 어린 아들을 떠올리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바람소리에도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떨어지는 꽃잎에서도 아들의 작은 손을 연상하곤 했습니다. 폐서인이 된 지 3년이 지난 1482년 8월 16일 윤 씨에게는 더욱 비극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명으로 이세좌가 사약을 가져온 것입니다.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사약을 마시기 전 윤 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6살이 된 아들 연산군의 얼굴이 마지막까지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소식은 어린 연산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6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궁궐에서 사라져야 했는지, 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는지 아무도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궁궐 안의 어른들이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소리들과 갑자기 차갑게 변한 분위기만이 어린 연산군을 둘러쌌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아버지 성종에게 더욱 애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종 역시 이 일로 인해 복잡한 심경에 있었고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이런 변화를 온몸으로 감지하면서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차곡차곡 쌓여갔을 뿐이었습니다. 패비 윤씨의 시신은 처음 경기도 장단에 매장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의 마지막 안식처치고는 너무나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훗날 그녀의 무덤은 양주군 만구리를 거쳐 1498년 다시 이장되는 등 여러 차례 옮겨지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평안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연산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자로서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일상 속에서도 연산군만은 늘 어딘가 공허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성종도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에서 죽은 윤씨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체면과 정치적 현실 앞에서 그는 이런 감정들을 깊숙이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둘씩 쌓여갔고 이는 훗날 연산군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연산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6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 이 깊은 상처는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494년 12월 겨울 추위가 궁궐 깊숙이 새우며든 어느 날 성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간의 생애를 마감한 성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18세의 연산군에게는 하루아침에 무거운 왕관이 씌워졌습니다. 1494년 12월 29일 어린 왕자였던 이응은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된 즉위식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새로운 왕의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위 초기의 연산군은 비교적 안정된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남겨준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고 조선 전기의 문물제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왕은 학문을 좋아했고 시문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궁중에서는 종종 연산군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 몇 년간 연산군의 치세는 큰 무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어린 왕이 점차 왕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연에서의 토론도 활발했고 정사에 대한 관심도 깊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어둠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깨어나면 가슴 한편이 허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신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숨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폈고 궁중의 작은 소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1496년경부터는 연산군의 성격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화를 내기도 했고 신하들의 간언을 듣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궁중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직언을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 시기에 연산군은 여러 차례 어머니에 대해 은밀히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고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연산군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1497년이 되자 연산군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노하기 시작했고 신하들을 불신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왕의 기분을 맞추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진실한 충언보다는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신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내면에 쌓인 분노와 의심은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깊숙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1498년에 접어들면서 조정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22세가 되어 완전한 성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산군 즉위 초기 4년간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498년 조선의 여름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흐르는 공기마저 뜨겁고 끈적했고 신하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였고 그동안 조용히 쌓여온 여러 갈등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젊은 사관의 붓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손이라는 이름의 이 사관은 1464년에 태어나 그해 35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김종직의 제자로서 스승의 학문과 사상을 깊이 받아들인 인물이었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가 남긴 글 하나가 이제 와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이제문이라 불리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중국 초나라의 충신이 간신배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겉으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조선의 현실을 빗대어 비판하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충신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은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김일손은 사관으로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스승이 쓴 이 글을 사초에 실었습니다. 사초란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귀중한 문서였고 그 안에 실린 모든 내용은 후세에 전해질 공식적인 기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손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스승의 글을 보존하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자 궁궐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이제문의 내용이 세조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기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세조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고 기존 체제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이 글이 왕실의 정통성을 흔드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산군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비록 세조는 그의 고조부였지만 왕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글이 공식 기록에 남겨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연산군은 이미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왕실을 비판하는 듯한 글이 발견된 것은 그의 분노를 더욱 크게 자극했습니다. 1498년 7월 마침내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일손을 비롯하여 김종직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조이제문을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씩 파헤쳐졌습니다. 궁궐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신하들은 언제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일손은 결국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1498년 8월 14일, 그는 35의 나이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스승의 글을 기록에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김종직조차 부관참시라는 치욕을 당해야 했고, 그의 관련자들 역시 차례로 처형되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무오사화는 단순히 몇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산군의 통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고, 조선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문신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불안이 퍼져나갔고, 자유로운 학문 활동이나 비판적 사고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화를 통해 연산군은 자신에 대한 어떤 형태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점점 더 가혹해졌고, 신하들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오사화는 그저 첫 번째 사화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궁궐의 여름밤은 여전히 무겁고 숨 막혔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슬프게 들렸고, 궁인들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첫 번째 피해 숙청이 끝난 후 조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오사화가 지나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궁궐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연산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패비 윤 씨가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궁에서 사라져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연산군 재위 10년째가 되던 해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궁중의 어느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낡은 종이 위에는 패비윤 씨의 폐출과 죽음에 관련된 상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쓰인 그 글자들은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산군이 그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궁궐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명회, 이세좌, 윤필상 등 아버지 성종의 신임을 받던 대신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세좌가 직접 사약을 가져다 바쳤다는 기록은 연산군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해 3월 20일 밤 창경궁의 조용한 처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를 직접 불러들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깊은 절망과 복수심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밤을 기점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사화라고 불리게 될 이 피해 복수극에서 총 239명의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중 122명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궁궐의 마당과 길거리에는 연일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양의 하늘은 마치 붉은 구름으로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체계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한명회와 윤필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어 부관참시를 단행했습니다. 썩은 뼈와 해골이 대낮에 형장에 내걸렸고 구경꾼들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세좌는 당시에도 살아있었는데 연산군은 그를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으로 처형했습니다. 사지가 찢어지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패비 윤 씨의 폐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당시 조정에 있던 대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연좌제에 의해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고 어떤 이들은 관직을 박탈당한 채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한양의 양반과 대문들은 하나둘씩 빗장이 채워졌고 거리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패비 윤 씨를 다시 왕비의 지위로 복권시켰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예를 갖춰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궁궐에서는 성대한 추복 의식이 거행되었고 패비 윤 씨의 위파의 앞에는 향영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의식을 치러도 이미 20이 넘어서야 알게 된 어머니의 진실은 연산군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진행되는 동안 궁궐 안팎의 분위기는 극도로 경직되었습니다. 궁녀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대신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가며 대화해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눈빛은 날로 사나워졌고 그의 명령 하나하나는 곧 누군가의 생사를 좌우하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이 무렵 연산군은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 실수나 표정 변화도 역모로 몰아붙였고 충건을 올리는 신하들마저 불온한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궁궐의 신하들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과연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갑자사화로 인해 조정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나라의 정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민정보고서들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각종 공사와 정책들도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해 벌어지는 숙청은 점점 더 광범위해졌고 그 잔혹함도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연못에는 붉은 물이 흘렀고 대궐 담장 너머로는 매일 상려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된 이래 이토록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자신도 이 모든 복수극이 끝날 때마다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벌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히 정치적 숙청을 넘어서 한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를 표출하는 비극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연산군 자신의 운명도 서서히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갑자사화가 끝난 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처형 명령이 내려졌고 대신들은 언제 자신에게 화가 미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져 갔습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조정의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명령은 갈수록 예측할 수 없게 변했고 그의 성격은 점점 더 변덕스럽고 잔인해져 갔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은 울음소리와 비명소리 뿐이었고 한때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이제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도 가까운 친척도 심지어는 궁중의 여인들조차도 언제든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편집증적인 의심은 그로 하여금 더욱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게 만들었고 조선 왕조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속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성희안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폭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선 왕조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원종과 같은 무신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 밖의 백성들도 연산군의 폭정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징수와 무리한 토목 공사, 그리고 끊임없는 처형으로 인한 사회 불안은 민심을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해했고 일부는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유순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이 비록 정당한 왕위 계승자였지만 이미 왕으로서의 덕목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야 할 왕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중종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 형의 의심을 받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신하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신중한 성격으로 성장해왔고 연산군과는 정반대의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06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제 궁궐을 넘어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고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연산군의 감시가 워낙 철저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즉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비밀리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506년 9월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희안이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했고 박원종이 실제 행동을 담당했으며 유순정이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9월 2일 밤 마침내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원종이 이끄는 무신들이 궁궐을 포위했고 연산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연산군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산군을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연산군은 왕에서 폐위되어 일반인이 되었고 중종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2년간 계속되었던 연산군의 치세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은 이제 연산군에게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화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바라본 서해의 푸른 물결은 끝없이 출렁였고 짠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남자는 이제 단순한 유배객이 되어 작은 섬을 향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적막한 침묵을 깨뜨렸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강화도 교동에 도착한 연산군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왕의 골룡포 대신 소박한 옷을 입은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배지는 궁궐의 웅장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만 어쩌면 그에게는 오히려 평온함을 주는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섬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연산군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교동의 날들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국정을 돌보지 않아도 되었고 신하들의 상소를 읽지 않아도 되었으며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일상이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왔던 그에게 이런 자유로움은 낯설면서도 때로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섬의 아침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파도가 해안가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소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궁궐에서 들었던 종소리나 관리들의 발소리, 궁녀들의 속삭임 대신 자연의 소리만이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는 때때로 어머니 패비 윤 씨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갑자사화를 통해 어머니의 원수들을 처단했을 때의 격한 감정들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복수는 완료되었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 역시 결국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로움도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나름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책을 읽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교동의 작은 마을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을 때는 이런 평범한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산군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이 그의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그의 기운도 함께 쇠해갔습니다. 바닷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연산군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산군은 평소보다 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로는 본토의 땅이 있고
그곳에는 자신이 떠나온 한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산군의 마지막 날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때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고 때로는 어머니 윤 씨를 만났으며 때로는 자신이 여전히 왕으로서 궁궐에 앉아있는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11월 초순의 어느 날 교동의 아침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평소보다 바람도 잠잠했고 파도 소리도 작았습니다. 마치 자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오후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06년 11월 6일 반정이 일어난 지 2달 하고도 며칠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조선 제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의 삶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1476년 겨울에 태어나 1506년 늦가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에서 시작된 그의 분노와 복수심은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는 2번의 큰 속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정작 자신은 외로운 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죽음 소식은 며칠 후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새로 왕이 된 중종과 조정의 신하들은 이 소식을 복잡한 심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폭군으로 불렸지만 연산군 역시 조선 왕조의 한 임금이었고 그의 죽음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와 함께 12년간의 격동기가 마침내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